거기 아가씨, 얼른 가서 막걸리 5병만 받아와. 신임 사단장 오시기 전에 서둘러 움직여라. 복도에 앉아있던 가냘픈 여성을 향해 별 한 개를 단 준장이 돈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걸리 심부름을 시킨 그 여성은 바로 그가 맞이해야 할 최연소 여군 사단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치명적인 실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본청은 이른 봄 아침부터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사단 본부 건물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행정실 부사관들은 서류 더미를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신임 사단장의 부임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장실 옆 부사단장실의 주인인 한철민 준장은 창문 너머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별 한 개를 단 그의 어깨는 육중했고 얼굴에는 수십 년간 야전을 누빈 군인의 풍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한 준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이후 보병학교 교관, 연대 작전과장, 대대장, 여단 참모장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올라온 백전노장이었다. 그는 군대는 전통과 질서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고 오랜 세월 쌓아온 위계와 경험이야말로 군대의 근간이라 여겼다. 그런 그에게 오늘 부임하는 신임 사단장에 대한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38살 최연소 여군 소장. 그것도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점이 더욱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전사 출신들은 실전 경험은 많을지 몰라도 정규 보병 사단을 지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더군다나 여군이 사단장이라니. 한 준장은 속으로 이것이 군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군들이 행정이나 지원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최전방 사단을 지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확신했다. 한 준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시계를 확인했다. 부임식은 오전 11시, 아직 2시간 정도 남았다. 그는 사단장실로 건너가 마지막 점검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복도로 나선 그는 문득 멀리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작은 체구의 그녀는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조용히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준장은 그녀를 새로 배치된 군무원이나 면회를 온 민간인쯤으로 여겼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신임 사단장이 도착하기 전에 부대가 완벽하게 정돈되어야 했다. 더군다나 한 준장은 며칠 전부터 쌓인 스트레스로 예민한 상태였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들, 여군 사단장 부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 그리고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출구를 찾고 있었다. 야, 거기 아가씨. 한 준장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큰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놀라는 기색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침착하고 깊었다. 무언가 한 준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다. 신임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먼지 안 나게 좀 치워야겠어. 부대 앞 식당 알지? 거기 가서 막걸리 5병 받아와. 얼른 움직여. 한 준장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사단장 부임 후 간부들과 간단히 축배를 들 생각이었다. 여성은 지폐를 받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 준장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분노도 당혹감도 복종도 없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투명했다. 한준장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하거나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마치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고만 있었다. 한준장은 혀를 차며 손을 거두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군부대에 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만이었다. 한준장은 돌아서서 사단장실로 향했다. 뒤에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신임 사단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장실 안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전임 사단장이 사용하던 집무 책상 위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칠성부대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베트남전 참전, 각종 훈련과 작전 사진들. 한준장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부대의 전통과 명예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신임 사단장이 어떤 사람이든 자신은 이 부대의 부사단장으로서 할 말은 해야 했다. 여군이라고 해서 최연소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거나 부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다. 아니, 조언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강하게 의견을 개진할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자 사단 본부는 본격적으로 부임식 준비에 돌입했다. 연병장에는 이미 예하 부대 지휘관들과 주요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다. 각 대대장, 연대장들, 포병연대장, 공병대대장, 정보통신대대장까지 제7보병사단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그들의 표정에도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최연소 여군 소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다. 한준장은 부사단장 자리에 서서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는 사단 참모장인 김대령이 서 있었다. 김대령은 40대 중반의 신중한 성격으로 한준장과는 달리 신임 사단장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준장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준장님, 소문 들으셨죠? 신임 사단장님이 707특임대 출신이라던데 그것도 독거미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독거미. 한준장은 처음 듣는 별명이었다. 김대령이 설명을 이어갔다. 대테러 작전과 특수 침투 작전을 전담했던 팀의 팀장이었다고 합니다. 작전 성공률이 100%였고 단 한 명의 팀원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냉철하고 치밀해서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한준장은 코웃음을 쳤다. 특수부대 작전과 사단급 부대 지휘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야. 소규모 팀을 이끄는 것과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김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한준장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성격. 하지만 동시에 정직하고 부하들을 아끼는 장점도 있었다. 김대령은 속으로 한준장과 신임 사단장이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랐다. 드디어 11시가 되었다. 사단 의장대가 나팔을 불었고 부임 차량이 연병장 입구에 멈춰섰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차량 문을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짙은 녹색 정복을 갖춰 입은 여성 장교. 그녀의 어깨에는 은빛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다. 바로 소장 계급장이었다. 한준장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로 향하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신임 사단장의 얼굴은 불과 1시간 전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그 여성과 똑같았다.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던 그 가냘픈 여성이 지금 당당한 정복 차림으로 연병장에 서 있었다.
한 준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신임 사단장 강혜슬 소장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지만 안정적이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전사의 움직임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단상에 오른 그녀는 잠시 연병장의 도열한 간부들을 둘러봤다. 그 눈빛은 복도에서 한준장이 봤던 것과 똑같았다. 고요하고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예하 부대장들과 참모들이 차례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강혜슬 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응시하며 답례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철민 준장에게 닿았을 때 한준장은 자신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전임 사단장이 부대기를 신임 사단장에게 전달했고 강혜슬 소장은 부대기를 받아 높이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화천의 봄바람이 부대기를 펄럭이게 만들었다. 이제 신임 사단장의 취임사 차례였다. 모두가 긴 연설을 예상했다. 보통 신임 지휘관들은 부대의 역사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며 장병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강혜슬 소장은 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주시했다. 강 소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복도에서 나에게 막걸리를 사오라고 지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취임식이 끝난 후 제 집무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철민 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주변의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힐끗거렸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고 어디선가 긴장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한 준장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수십 년 군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수백 명의 간부와 병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강혜슬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전임 사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차례로 주요 지휘관들과 인사를 교환했다. 한철민 준장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그저 눈으로만 그를 바라봤다. 한 준장은 경례를 올렸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각자 위치로 돌아갔다. 한 준장은 부사단장실로 돌아오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막걸리 심부름을 시켰던 그 여성이 바로 신임 사단장이었다니. 더군다나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폭로했다. 이것은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계급장과 나이, 성별 따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한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단장의 호출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단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아침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차분한 눈빛,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표정.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단장실 문 앞에 도착한 한준장은 노크를 했다.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십시오. 한준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혜슬 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준장을 바라봤다. 한준장은 바른 자세로 서서 경례를 올렸다. 제7보병사단 부사단장 한철민 준장, 사단장님 호출에 응했습니다. 강혜슬 소장은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준장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준장님은 계급장을 고스톱으로 따셨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곧 계급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한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은 전곡을 찔렀다. 그는 젊은 여군 사단장을 무시했고 민간인으로 착각한 여성에게 함부로 대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한준장의 입에서 작은 사과의 말이 흘러나왔다. 강혜슬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우리는 이제 같은 부대에서 일해야 합니다. 저는 준장님의 경험과 능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할 때는 계급장과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책임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철민 준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분노나 경멸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결의가 느껴졌다. 한 준장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이 젊은 사단장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강혜슬 소장은 한철민 준장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준장님, 제가 왜 준장님을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한 준장은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강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한철민 준장의 인사기록 카드였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육군사관학교 38기. 임관후 보병학교 우수교관, 백마고지 제탈환 훈련 최우수 대대장, 연평해전 당시 긴급 파견부대 지휘관. 화천에서만 15년을 근무하신 분이시죠. 준장님의 경력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한 준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비아냥거림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으로 그의 경력을 인정하는 듯한 어조였다. 하지만 경력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복도에서 준장님은 저를 민간인으로 착각하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은 그 민간인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한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실감했다. 막걸리를 배달해 오라고 명령하듯 지시했던 것, 돈을 던지듯 내밀었던 것, 그 모든 행동이 부끄러웠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한 준장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강혜슬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내려놓았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제가 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준장님은 왜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단순히 민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까? 한 준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저는 군대가 남성 중심의 조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여군들이 행정이나 지원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전방 사단을 지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38이라는 나이에 소장이 되신 것은 정상적인 승진 경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강혜슬 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장님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승진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간다. 여자라서 특혜를 받는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가 처음 특전사에 지원했을 때가 24살이었습니다. 당시 여군의 특전사 입대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지원자들과 똑같은 체력 테스트를 받았고 똑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무시했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틸 거라고 했습니다. 한 준장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다. 강 소장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통과 분노가 묻어 있지 않았다. 다만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성적으로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707 특수임무단에 배치되어 대테러 작전과 특수 침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0년 동안 37번의 작전에 참여했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단 한 명의 팀원도 잃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은 돌아서서 한 준장을 마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준장님이 보시기엔 소규모 팀 작전과 사단급 지휘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부하의 생명을 책임지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지휘관의 본분입니다. 제가 팀장으로서 10명의 생명을 지켰듯이 이제는 사단장으로서 10,000명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한철민 준장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계급과 성별, 나이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단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강혜슬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준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한 준장은 파일을 받아 펼쳤다. 그 안에는 제7보병사단의 최근 3년간 훈련 평가 결과가 담겨 있었다. 한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훈련 성적은 매년 하락하고 있었다. 특히 야간 기동 훈련과 대침투 작전 평가에서는 전군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칠성부대는 한국 전쟁 당시 백마고지를 지킨 명예로운 부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명예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간부들은 전투력보다 행정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준장은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관행과 편안함에 젖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강 소장은 파일을 다시 가져와 책상 위에 놓았다. 저는 이 부대를 다시 최정예 부대로 만들 것입니다. 명예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준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강 소장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함께 일할 동료로 여기고 있었다. 준장님의 경험과 인맥은 이 부대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특수작전의 전문가이지만 정규 보병 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준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훌륭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철민 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처음에 강혜슬 소장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진정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부하들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단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강 소장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한 준장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준장 앞으로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준장님. 그럼 이제부터 준장님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각 대대의 전투력 수준, 간부들의 능력, 병사들의 사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강했을 소장을 적대시하지 않기로. 오히려 그녀를 돕기로. 사단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단장님께서 직접 부대를 돌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류와 보고서만으로는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각 대대를 방문하셔서 병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고 훈련장을 둘러보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장님께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한 준장은 사단장실을 나서면서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굴욕적이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강했을 소장이라는 인물이 이 부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했다. 복도로 나온 한 준장은 참모장인 김대령과 마주쳤다. 김대령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준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 무슨 교훈 말씀이십니까? 계급장과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군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김대령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 준장과 강 소장이 대립하면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은 사라진 것 같았다. 사단장님은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분은 진짜 군인이야. 10년 동안 37번의 작전을 모두 성공시키고 단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 준장은 이제 강했을 소장을 진심으로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고 부하들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었다. 한편 사단장실에 남은 강했을 소장은 다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작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한철민 준장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동료로 만든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오래 근무했고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그의 협조를 얻은 것은 앞으로의 개혁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강 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화천의 산맥이 석양에 물들어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부대를 다시 최정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그녀는 임무를 완수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다. 사단 본부 건물 아래에서는 간부들이 오늘의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신임 사단장이 부사단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제7보병사단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날 저녁 한철민 준장은 숙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아침에는 신임 사단장을 거부하고 무시했지만 저녁이 되어서는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것은 큰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강했을 소장의 진정성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 준장은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내일부터 사단장과 함께 부대를 순회하면서 보여줄 것들, 설명할 것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는 이제 진정으로 강했을 소장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이 부대를 위한 길이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강했을 소장이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제7보병사단 전 간부가 집결한 작전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각 연대장과 대대장, 참모진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는 화천 일대의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다. 강 소장은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을 둘러봤다. 지금부터 전 부대 고강도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명은 독수리 작전입니다. 기간은 2주간 화천 북방 산악 지역 전역이 훈련장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고강도 야외 기동 훈련, 즉 FTX는 부대원들에게 가장 고된 훈련으로 알려져 있었다. 더구나 2주간이나 실시한다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 배 이상 긴 기간이었다. 제11보병 연대장인 박대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사단장님, 훈련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실시하는데. 강 소장은 박대령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대령님, 우리 부대의 최근 3년간 훈련 평가 결과를 보셨습니까? 야간 기동 훈련 평가는 전군 32개 사단 중 28등입니다. 대침투 작전 평가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이것이 백마고지를 지켰던 칠성부대의 현주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부대의 전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지적받으니 부끄러웠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형식적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707 특수임무단식 침투 전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한철민 준장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사단장님, 특수부대 전술을 정규 보병 사단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특수부대원들은 장기간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이지만 우리 병사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의무 동무자들입니다. 강 소장은 한 준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따라서 특수부대 전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보병에 맞게 수정한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핵심은 기습과 기동입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다시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강 소장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화천 북방의 산악 지형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2개 연대가 대립합니다. 제11보병 연대는 방어 측, 제13보병 연대는 공격 측입니다. 부사단장님께서는 방어 측을 지휘하시고 저는 공격 측을 지휘하겠습니다. 한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어 측 지휘는 곧 자신의 능력을 시험받는다는 의미였다. 더구나 상대는 707특임대 출신의 사단장이었다. 하지만 한 준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정규 보병 전술을 익혔고 이 지역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은 이틀 후 시작되었다. 새벽 4시 제11보병 연대 병력 1,500명이 화천 북방 협곡 일대의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한철민 준장은 지휘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참모들과 작전을 검토했다. 그는 주요 능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계곡마다 관측소를 설치했다. 전형적인 방어 작전이었다. 적이 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화력으로 저지하는 방식이었다. 준장님, 적의 주공 방향은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작전과장인 최소령이 물었다. 한 준장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 38고지입니다. 이곳은 우리 방어선의 중앙부이고 지형상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경로입니다. 사단장님도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기본 전술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준장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38고지의 최정예 부대인 제1대대를 배치하고
양측 능선에도 충분한 병력을 두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어선이었다. 반면 강예슬 소장이 이끄는 제13보 병연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주간이 아닌 야간에 이동했고 도로가 아닌 험준한 산악지대를 택했다. 강 소장은 연대를 3개 기동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은 500명 규모였고 서로 다른 경로로 침투했다. 드론팀, 적 진지 영상 전송하십시오. 강 소장의 명령에 따라 소형 정찰 드론이 날아올랐다. 야간 투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한 준장의 방어선을 상세하게 촬영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강 소장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적은 38고지의 병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좌측 능선과 우측 계곡의 경계가 약합니다. 강 소장은 지도에 표시를 했다. 그녀의 전술은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적이 예상하는 주공 방향은 속임수였고 진짜 타격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제1기동그룹은 좌측 능선으로 우회 침투, 제2기동그룹은 우측 계곡으로 침투, 제3기동그룹은 38고지를 정면으로 견제하십시오. 시간은 새벽 5시, 일제히 타격합니다. 명령을 받은 각 그룹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동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최소한의 장비만 휴대했다. 무거운 군장 대신 가벼운 전투 배낭을 메고 신속한 기동에 집중했다. 이것이 707특임대식 전술의 핵심이었다. 무게를 최소화하고 속도를 최대화하는 것. 새벽 5시 강 소장의 신호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제1기동그룹이 좌측 능선에 나타났을 때 그곳을 지키던 한 개 소대는 당황했다. 그들은 적이 정면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 이렇게 험준한 능선을 넘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적 발견, 좌측 능선에서 접근 중입니다. 무전이 한철민 준장의 지휘소로 전달되었다. 한 준장은 놀라 지도를 확인했다. 좌측 능선? 그곳은 경사가 심해서 대규모 병력이 넘어올 수 없는 곳인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강 소장의 제1기동그룹은 야간 투시경과 등산 장비를 활용해 불가능해 보이던 능선을 넘어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한 준장의 방어선 후방으로 침투했다. 동시에 제2기동그룹은 우측 계곡을 통해 접근했다. 그곳은 물이 흐르고 바위가 많아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울을 따라 소리 없이 전진했고 방어 측이 미처 감지하기 전에 측면을 돌파했다. 한철민 준장의 지휘소는 혼란에 빠졌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적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다. 방어선은 정면 공격에 대비해 구축되었기 때문에 측면과 후방에서의 공격에는 취약했다. 제1대대 좌측 능선의 적을 저지하라. 제2대대는 우측 계곡으로 이동해 적을 차단하라. 한 준장은 급히 병력을 재배치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 소장의 제1기동그룹과 제2기동그룹은 방어선의 후방까지 침투했고 제3기동그룹은 정면에서 견제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방어 측은 3면에서 압박을 받는 형국이 되었다. 한 준장은 무전기를 잡았다. 전부대에 명령한다. 후방으로 이동하여 재집결하라. 하지만 그때 무전기에서 강예슬 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사단장님, 지금 졸고 계십니까? 한 준장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훈련 상황에서 사단장이 직접 무전으로 질책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강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부사단장님의 방어선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적이 주공 방향으로만 올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현대전은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전개됩니다. 별 1개가 무거우시면 떼어내시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십시오. 무전을 듣던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한 준장을 바라봤다. 한 준장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강해슬 소장의 전술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효과적이었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강 소장은 한 준장의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다시 병력을 재집결시켰다. 이번에는 열상 감시 장비를 활용한 야간 작전을 시연했다. 열상 장비는 적의 체온을 감지하여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이 현대 전술의 핵심입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하는 것입니다. 강 소장은 전 간부를 모아놓고 설명했다. 그녀는 드론과 열상 장비, GPS 위치 추적 시스템을 결합한 통합 지휘 체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707 특임대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정규 보병에 맞게 변형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 부대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병력과 화력만으로는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철민 준장은 조용히 훈련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처음에는 강 소장의 전술이 특수부대에서나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정규 보병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했다. 아니, 적용해야만 했다. 북한군도 이미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었고 기습과 침투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전통적인 방어 전술만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한 준장은 깨달았다. 훈련 나흘째 강해슬 소장은 역할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한 준장이 공격 측을, 강 소장이 방어 측을 맡았다. 한 준장은 강 소장에게 배운 전술을 적용하려 했다. 그는 병력을 분산시켜 여러 방향에서 침투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강 소장의 방어는 달랐다. 그녀는 고정된 진지를 구축하지 않았다. 대신 기동 방어 전술을 사용했다. 소규모 팀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적의 동선을 감시하고 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집결하여 타격하는 방식이었다. 한 준장의 공격 부대는 방어선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전진할 때마다 소규모 저항만 받았고 본진을 찾으려 하면 이미 이동해 있었다. 결국 한 준장의 부대는 지쳐서 공격력을 상실했다. 이것이 공세적 방어입니다. 적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강 소장은 훈련 후 평가 시간에 설명했다. 한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는 이제 강 소장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했다. 그녀는 단순히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 현대 전술의 진화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전술가였다. 2주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제7보병사단의 간부들과 병사들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자신감이 생겼고 전투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훈련 종료식에서 강해슬 소장은 전 장병 앞에 섰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훈련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칠성부대의 명예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철민 준장은 옆에 서서 박수를 쳤다. 그는 이제 강해슬 소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부대를 변화시켰다. 한 준장은 자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계급장과 성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었다. 2주간의 독수리 작전 훈련이 종료되고 사흘이 지난 날 제7보병사단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다. 간부들은 훈련 결과를 정리하고 병사들은 장비를 정비하며 휴식을 취했다. 사단 본부 식당에서는 훈련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는 간단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강해슬 소장과 한철민 준장도 참석했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사단장님, 이번 훈련은 정말 강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오르고 전투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제11보병 연대장인 박대령이 말했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당직 사관이 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들린 무전기에서는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화천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 지피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혜슬 소장은 즉시 무전기를 받아들었다.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지피 소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에서는 총성과 폭발음이 들렸다. 사단장님, 여기는 12지피입니다. 약 30분 전 북측에서 수색대로 추정되는 무장 병력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경고 방송을 했으나 그들은 사격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교전 중이며 우리 측 병력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강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전 간부는 지휘통제실로 집결하십시오. 지금 즉시입니다. 사단 지휘통제실은 순식간에 전시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화천 민간인 통제구역의 지도가 펼쳐졌고 GPS 신호로 아군 지피의 위치가 표시되었다. 통신병들은 바쁘게 무전을 주고받았고 참모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 강혜슬 소장은 지휘 탁자 앞에 서서 상황판을 주시했다. 한철민 준장이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사단장님, 12지피는 우리 방어선의 최북단입니다. 그곳은 지형이 험준해서 북한군이 자주 침투를 시도하는 지역입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부상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보과장인 이중령이 보고했다. 한 명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파편에 의한 열상입니다. 헬기로 후송 준비 중입니다.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다. 열상 감시 장비가 포착한 영상이었다. 북한군 수색대는 약 15명 규모였고 그들은 군사분계선 북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참호로 후퇴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지피 방향으로 산발적인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상급 부대인 제2군단 사령부에서 무전이 들어왔다. 칠성부대, 이쪽은 군단 작전 참모입니다. 현재 상황을 확전시키지 마십시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방어 태세만 유지하고 추가 대응은 대기하십시오. 지휘통제실의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강혜슬 소장을 바라봤다. 군단의 명령은 명확했다. 확전을 막고 외교적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통상적인 대응 방식이었다. 북한군의 소규모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군은 신중하게 대응했고 정치적 해결을 우선시했다. 하지만 강혜슬 소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내 부하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영토 안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사격했고 우리 병사를 다치게 했습니다. 한철민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단장님, 군단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 소장은 한 준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준장님, 정전협정을 먼저 위반한 것은 북한입니다. 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휘통제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강 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 소장은 통신병을 향해 말했다. 제7포병 연대장을 연결하십시오. 잠시 후 포병 연대장인 정대령이 무전에 응답했다. 사단장님, 제7포병 연대장입니다. 정대령, 지금 즉시 K9 자주포 1개 포대를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십시오. 목표는 12지피 북방 200m 지점, 북한군 참호 진지입니다.
정대령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사단장님, 군단에서 대기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대령,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한철민 준장이 다시 한번 만류했다. 사단장님, 이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확전될 수 있습니다. 강혜슬 소장은 한 준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준장님, 제가 707 특임대에 있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면 더 많은 아군이 다칩니다. 저는 제 부하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강 소장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 소장은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정대령, 사격 준비는 완료되었습니까? 사단장님, K9 자주포 6문이 사격 대기 중입니다. 목표 좌표 입력 완료했습니다. 사격 재원은 고폭탄 사용, 일제 사격 방식입니다. 목표 지역 완전 제압 가능합니다. 강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주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확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이었고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강혜슬 소장의 신념은 명확했다. 부하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외교적 고려나 정치적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병사들이었다. 사격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지자 무전기 너머로 포병 지휘관의 복창이 들려왔다. 사격 명령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사격을 개시합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무전기에서 둔중한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려왔다. K9 자주포 6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155mm 고폭탄이 화천의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12GP 북방 200m 지점, 북한군이 숨어있던 참호 진지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휘 통제실의 스크린에는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었다. 드론이 촬영한 화면이었다. 참호 진지는 연속된 폭발로 뒤덮였다. 흙과 돌이 솟구쳤고 나무들이 부러졌다. 정밀 타격이었다. 포탄은 정확히 북한군 진지만을 타격했고 군사분계선 남쪽으로는 단 한 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격은 3분간 계속되었다. 6문의 K9 자주포는 총 36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목표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열상 감시 장비로 확인한 결과 더 이상 움직이는 물체는 없었다. 북한군 수색대는 전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혜슬 소장은 무전기를 들었다. 12GP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GP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사단장님, 적의 사격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더 이상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상자 후송은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후송 중입니다. 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휘 탁자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한철민 준장이 다가왔다. 사단장님, 훌륭한 지휘였습니다. 정확한 타격으로 적을 제압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강 소장은 한 준장을 바라봤다. 준장님, 이제 후폭풍이 올 것입니다. 군단에서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사단장님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강 소장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준장님.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책임도 제가 져야 합니다. 예상대로 10분 후 군단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무전이 왔다. 칠성부대 사단장, 누가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까?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강혜슬 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군단장님, 사격 명령은 제가 내렸습니다. 적이 우리 영토에서 우리 병력을 공격했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자위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위권이라고요?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시 사령부로 올라오십시오. 상황 보고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긴 후 지휘 통제실의 간부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강 소장이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최악의 경우 해임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혜슬 소장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참모장인 김대령을 불렀다. 김대령, 제가 군단에 가 있는 동안 사단을 부탁합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잘 돌보고 지피 경계를 강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강 소장이 지휘 통제실을 나서려 할 때 한철민 준장이 따라 나섰다. 사단장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준장님은 여기 남아서 부대를 지휘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강혜슬 소장은 한 준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동료로 전우로 여기고 있었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두 사람은 군단 사령부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팀이 되었다. 계급과 성별,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 부하를 지키고 임무를 완수한다는 공통의 신념으로 하나가 된 것이었다. 화천의 산맥에는 여전히 포탄이 남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12GP의 병사들은 이제 안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단장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7보병사단 전체에 퍼져 강혜슬 소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었다. 제2군단 사령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혜슬 소장과 한철민 준장은 긴 회의 탁자 한쪽에 서 있었고 맞은편에는 별셋을 단 군단장 김중장과 참모진이 앉아 있었다. 회의는 2시간째 계속되고 있었다. 강 소장, 당신의 결정은 분명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것입니다. 대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독단적으로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김 중장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하지만 강혜슬 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군단장님, 현장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적의 사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만약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지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타격은 정확했고 적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군단 작전 참모인 오대령이 끼어들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외교적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규모 포격을 가한 것은 북측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한철민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군단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사단장님의 결정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사단장님은 신중하게 판단했고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기만 했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김 중장은 한 준장을 바라봤다. 준장, 당신은 사단장의 결정에 동의했습니까? 예, 군단장님. 저도 동의했고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김 중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을 이었다. 다행히 북측의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피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상부에서도 이번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강혜슬 소장과 한철민 준장은 서로를 바라봤다.
김 중장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휘 계통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상급 부대와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음에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군단 사령부를 나섰다. 밖에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철민 준장이 말했다. 사단장님, 다행히 큰 문책은 없었습니다. 준장님 덕분입니다. 준장님이 함께 책임지겠다고 하셨기에 군단장님도 선처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의 결정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차량에 올라 화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강혜슬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장님, 제가 12GP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도 만나고 현장 상황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이미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병사들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사단장이 직접 방문한다면 사기가 오를 것입니다. 한철민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혜슬 소장의 리더십 방식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류와 보고서로만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직접 현장에 나가고 병사들과 함께하는 지휘관이었다. 차량은 사단 본부를 거쳐 12GP로 향했다. 화천의 산길은 좁고 험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사방이 어둠에 잠겼다. 차량의 전조등만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30분 정도 달려 민간인 통제 구역에 진입했다. 검문소를 지나자 군사분 개선이 가까워졌다. 12GP는 해발 600m 능선 위에 위치해 있었다. 차량은 GP 입구까지만 갈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다. 강혜슬 소장과 한철민 준장은 차에서 내려 경사진 길을 걸어 올라갔다. 경호병 2명이 뒤따랐다. GP에 도착하자 당직 사관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올렸다. 사단장님, 부사단장님, 어떻게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현장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늘 부상당한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2명 모두 수술을 잘 마쳤고 회복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 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입니다. 북측 동향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포격 이후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은 GP 내부를 둘러봤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용감하게 대응해 주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다. 사단장이 직접 찾아와 격려해 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강혜슬 소장은 GP 밖으로 나와 포격 지점을 확인하고 싶었다. 당직 사관이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다. 한철민 준장과 경호병들도 뒤따랐다. 그들은 GP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능선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북측 지역이 내려다 보였다. 저기가 오늘 포격했던 지점입니다. 당직 사관이 북쪽을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낮에 확인한 바로는 북한군 참호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강혜슬 소장은 쌍안경으로 북측을 관찰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바람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쌍안경을 내렸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때였다. 멀리 능선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한철민 준장이 그것을 먼저 포착했다. 오랜 야전 경험이 그의 본능을 깨웠다. 그것은 조준경에 달린 레이저였다. 누군가 저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엎드리십시오. 한 준장은 소리치며 강혜슬 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를 강하게 밀어내며 자신이 앞을 막아섰다.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탄환은 한철민 준장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다. 그는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렸다. 경호병들이 즉시 반응했다. 그들은 총성이 들려온 방향으로 조명탄을 발사하고 K2 소총으로 대응 사격을 가했다. 강혜슬 소장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급히 일어났다. 그녀는 한 준장이 어깨를 잡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준장님. 그녀는 한 준장에게 달려갔다. 한 준장의 군복은 이미 피로 젖어 있었다. 강 소장은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707 특임대에서 전술 의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혈법을 알고 있었다. 준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금방 병원으로 모실 것입니다. 한 준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또렷했다. 사단장님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준장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직 사관이 무전기로 긴급 후송을 요청했다. 헬기가 출동했고 10분 후 지피 근처 헬기장에 착륙했다. 강혜슬 소장은 한철민 준장을 부축하여 헬기까지 걸어갔다. 그녀도 함께 헬기에 탔다. 헬기는 빠르게 화천의 국군병원으로 향했다. 비행 중 강 소장은 한 준장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 준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단장님, 제가 드디어 막걸리 빚을 갚을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 소장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첫날 복도에서 막걸리를 배달하라고 했던 건 말입니다. 제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단장님을 구하게 되어 조금은 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강혜슬 소장의 눈가에 처음으로 미세한 감정의 물결이 일렁였다. 그녀는 한 준장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준장님, 그런 빚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전우입니다. 국군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철민 준장은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다. 강혜슬 소장은 수술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다. 사단 참모진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김 대령이 다가왔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준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준장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깨 관통상입니다. 주요 혈관이나 뼈는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1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집도의인 군의관 이중령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탄환이 깨끗하게 관통했고 주요 신경이나 혈관 손상은 없습니다. 2주 정도 입원 치료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강혜슬 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회복실로 이동한 한철민 준장을 찾아갔다. 한 준장은 마취에서 깨어나 있었다. 어깨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팔은 삼각건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예, 준장님.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한 준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베트남전 때 박격포 파편에 맞았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강 소장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준장님,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요. 한철민 준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단장님이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이 부대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준장님도 이 부대에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한 준장은 고개를 돌려 강 소장을 바라봤다. 처음에 저는 사단장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군이라서 젊어서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온갖 편견으로 사단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단장님은 제가 만난 지휘관 중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강혜슬 소장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준장님, 저도 처음에는 준장님을 오래된 관습에 사로잡힌 고집센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준장님은 부하를 진심으로 아끼고 부대를 사랑하는 진정한 군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졌다. 계급의 벽, 세대의 벽, 성별의 벽.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전우애만이 남았다. 준장님, 퇴원하시면 제가 막걸리 한 사발 사겠습니다. 그럼 저도 준비해야겠습니다. 사단장님과 마주 앉아 술 한잔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병실 밖에서는 참모진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도 이제 알았다. 제7보병사단에는 진정한 리더가 있고 그녀를 온 마음으로 보좌할 부사단장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한철민 준장의 희생과 강혜슬 소장의 리더십에 대한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졌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킨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사단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전투력은 날로 향상되었다. 며칠 후 군단장 김 중장이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한철민 준장에게 포장을 수여하고 강혜슬 소장의 손을 잡았다. 강 소장, 당신은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부하를 지키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제7보병사단은 좋은 사단장을 모셨습니다. 화천의 칠성부대에는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연소 여군 소장과 백전 노장 준장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은 편견을 깨고 신뢰로 하나 되는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부대에 전해질 것이고 많은 후배 장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었다. 화천의 봄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칠성부대의 깃발은 더욱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급장과 나이, 성별로 사람을 판단했던 한철민 준장은 강혜슬 소장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며 부하를 지키는 용기가 진짜 군인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